네, 두 번째 시간 이제 아테네부터 본격적으로 또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이제 첫 번째 스파르타까지 이야기했죠. 두 번째 아테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테네는 역시 초기 왕정을 거쳐서 귀족정으로 시작하면서 무역, 아까 이제 해상무역이 발달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기원전 800년 이후부터 식민 활동이 아주 왕성해지면서 부를 획득한 계층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이것 때문에 이제 사회 구조가 서서히 바뀝니다. 아테네에는 이제 국가공무원, 최고의 국가공무원 아르콘 9명, 그리고 귀족회의를 의미하는 아레오파고스 회의를 중심으로 행해집니다. 아까 말한 대로 폴리스가 처음부터 방어를 이제 주로 귀족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귀족들이 힘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최고의 어떤 힘을 갖는 게 이 아레오파고스 회의였죠. 근데 이런 것들의 권한을 나중에 이제 약화시켜 나가는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또 군제에 있어서는 초기에는 귀족 중심의 편제 였고요. 그러다가 8세기경 이후부터 시작해서 농촌의 유산 시민, 즉 돈이 있는 시민을 말하는 거죠. 유산 시민이 로 형성된 팔랑크스라고 부르는 중장보병 밀집 부대가 전쟁 승패를 가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병이 싸울 때는 몇 명이 그냥 말 타고 가가지고 서로 이렇게 맞붙어서 싸우면 끝인데, 이제 팔랑크스제로 바뀌면 아무래도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요. 밀집 부대라는 건 뭐냐, 오늘날 육군처럼 딱 밀집 대형으로 해서 같이 전진하고 같이 방어하고 공격하는 체제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군대에서 평민 세력이 대두했다라는 건 곧 귀족 정치에 대한 도전을 의미하고요. 따라서 민주주의 발전의 발판이 됩니다. 근데 이제 바로 민주주의로 넘어오지는 못해. 귀족이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바로 놓지를 않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빈부격차, 권력관계가 심화되면서 솔론이 개혁을 통해서 이제 아무래도 토지재산 소유에 따라서 시민 4등급으로 나눠서 참정권하고 의무를 나눠보려고, 군사 의무를 나눠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금권정, 즉 돈에 의한 정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내용은 이따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채무노예 법으로 금지하고, 부채, 즉 빚을 말소 없애줘갖고 상공업을 장려하고 해서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어느 쪽도 만족을 시키지 못하면서 실패로 끝났고요. 그 이후에 이 권력투쟁 과정에서 빈농층의 지지를 얻은 페이시스트라토스가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이제 권력을 장악해서 이 아르콘 체제, 아레오파고스 이 체제 무력화시킨 다음에 나름대로 이제 자신이 조금 한편은 약간은 독재적이지만 좀 더 빈농층을 위한 정치를 합니다. 그리고 전통을 존중하고 농업 장려도 하고 또 종교 축제도 벌리면서 좀 대중에게 좀 인기를 끌 수 있는 정치를 하게 됐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정치를 뭐라고 그러냐면 참주 정치다, 이렇게 얘기하죠. 참주정, 페이시스트라토스, 참주정.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완전한 독재는 아니지만 좀 독재적이고 그러면서도 대중에게 좀 부합되는 정치를 했다라고 해서 참주정이라고 부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죽고 나서 두 아들이 계승을 했는데 이 아들이 이제 폭군으로 변질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참주 정치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런 아주 이 혼란의 과정 속에서 등장하는 게 이제 뭐냐? 그게 민주정이죠. 민주정입니다. 자, 두 번째 문단 보죠. 6페이지. 민주정치의 토대가 되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게 바로 누구냐? 클레이스테네스죠. 이것도 클레테네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클레이스테네스. 이것도 띄어쓰기도 한다? 또 띄어쓰면 안 돼요. 클레이스테네스. 클레이스테네스가 집권해서 사부족 혈연 체제에 기반을 둔 제도를 십부족 행정 체제로 바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민회
가 이제 이 모든 성년 남자로 구성하는, 그러면서 민주정의 중심 역할을 이제 미네에서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자, 데모스에 의한 통치를 했다 해서 우리가 데모크라시, 그래서 민주정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오늘날의 민주정하고는 다르죠. 그리고 이제 이를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만든 게 오스트라시즘, 그래서 도편 추방제, 도편 추방제를 통해 참주 출현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사람이 정치를 하면 국가를 위험하게 만들 거다라고 생각한 사람들, 6,000표 이상 얻으면 10년 추방했죠. 본인도 나중에 또 한편 당하기도 했고, 뭐 그런 건데, 어쨌든 이러한 체제를 만들어서 폴리스를 운영해 나가게 됐습니다. 이런 폴리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은 바로 뭐냐? 페르시아 전쟁 때문이죠. 페르시아 전쟁. 기원전 492년부터 479년, 우리가 이제 크게 3차에 걸쳐서 행해졌다라고 해요. 뭐 지역적인 전투는 계속 있어 왔고, 근데 이제 우리가 큰 전투로 따졌을 때 한 3번을 이야기합니다. 페르시아하고의 싸움인데, 이게 이제 지중해 해상권 쟁탈 때문이죠. 과연 이제 동쪽 지중해와 이제 이 서쪽으로 이제 동쪽 지중해도 있지만 서쪽으로 또 얼마만큼 진출할 거냐, 이걸 가지고 이제 싸우는 건데, 이 페르시아는 이제 다리우스 대왕 때, 그리고 크세르크세스 왕 때 충돌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페르시아 전쟁이 왜 발생했느냐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던 사람들이 이오니아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아테네인들의 대다수가 이제 이오니아인 출신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이오니아인들이 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테네가 지배를 받은 건 아니야. 근데 이제 아까 그리스라는 게 넓은 범위라고 그랬잖아. 오늘날처럼 이쪽 이 그리스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오니아인이 지배를 받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페르시아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리스의 이 아테네인들이 지원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밉보인 거죠. 그러면서 이참에 페르시아는 계속해서 지중해로 진출을 꾀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전쟁을 벌이기 시작해서 나온 게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이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여를 했죠. 밀티아데스라든가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 그 다음에 이제 데미스토클레스 같은 사람들이 기여를 했습니다. 자, 1차 때는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이 헬레스폰트하고 트라키아 방면으로 진출했다가 철수를 했어요. 근데 이제 2차가 본격적으로 기원전 490년 마라톤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어떤 책에는 이게 492년부터인데 어떤 책에는 490년부터 해서 요 마라톤 전투부터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1차 때 제대로 싸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근본적으로 1차, 2차가 이제 마라톤 전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때 이제 활동했던 사람이 달리는 중장보병 호플리트, 호플리트가 활동을 많이 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복수용어로는 호플리테스, 호플리트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3차 때 가서는 이제 크세르크세스의 해군과 함께 이제 싸우게 되는데요. 살라미스 해전에서 아테네가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479년에 이제 끝나는데 플라타이아 전투에서 이제 승리를 하면서 끝을 맺게 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헤로도토스가 뭐라고 했냐면, 역사가인 헤로도토스가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은 그리스인들이 뭐를 수호하게 한 거냐? 자유를 수호하게 한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원래는 이길 싸움이 아니었는데 승리를 하다 보니까 좀 오버해서 생각을 하긴 했지. 우리가 자유를, 사실 자유하고는 상관이 없는 싸움이었는데 이 자유를 위한 것이다라고 이제 기록을 해두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서양인들의 자부심이 이제 여기서부터 좀 더 비롯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살라미스 해전이 이제 유명한 것은 우리가 살라미스 해전에서 승리해서 이 그 득을 본 계층이 하나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시험에 또 나왔었어요. 수병으로 속해 있던 최하층 세력인 뭐냐? 테테스.
를 강화시켰고 하층민이 정치 참여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승리하는데 이 아테네가 이제 처음부터 해군 중심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해군 아무래도 해상 세력이니까 해군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초기에는 육군 세력이 좀 강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해군 중심으로 옮겨가게 되고 특히 이제 2차가 끝나자 2차 때 이제 그 기여를 한 사람이 이제 데미스토클레스라고 위에 있죠.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또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저기 해군을 키우자. 그리고 이제 광산이 개발이 돼요. 광산이 개발이 되는데 이 광산의 개발 수익금이라든가 또 식민시를 건설해서 이 전쟁에서 얻은 승리의 그 전유물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려고 했는데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에게 닥쳐올 재난을 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뭘 하자. 배를 많이 만들어 갖고 해군을 키우자 해갖고 이제 해군을 키우게 된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 해군이 갑자기 이제 더 늘어나게 되고 해군에서는 뭐가 필요하냐? 노를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노 젓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였냐면 테테스라는 계층이에요. 테테스. 이거죠? 테테스. 예. 이 테테스 계층이 최하층민이었는데 이 최하층민은 민주정에 가서 민주주의가 시작돼도 투표를 못했어. 왜냐하면 투표하려면 도시에 가서 투표하고 돌아오고 하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 이틀에서 3일은 소요됐다고 봐요. 교통 상황이 좋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일을 못하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권리는 있을지언정 투표를 못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요 해군에 복무하게 되면서 이들에게 뭘 줬냐면 월급을 주게 되죠. 돈을 주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유가 생겼고 결국 이들의 견해가 많이 반영된다는 거죠. 민회에. 그래서 민주정을 발전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살라미스 해전하고 많이 연결이 됩니다. 자, 이 이후 아테네가 굉장히 발전해가지고 번영을 꾀하게 되고 전쟁 재발에 대비해서 델로스 동맹 맺었는데 이 델로스 동맹의 기금들 각국이 이제 분담금이 있는데 이 분담금을 다 어디에다 가져와서 바로 아테네에다가 본부를 두고 이걸 나중에 다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됐고 또 승리의 전유물을 이제 또 아테네가 다 갖고 가다 보니까 스파르타하고 이제 사이가 벌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이 이후 이때 이제 지도자가 페리클레스였잖아요. 페리클레스란 지도자가 이제 통치하다가 이 사람 이후에는 민주주의가 서서히 하나 둘씩 조금씩 변질이 되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마고고스라는 정치가들이 주도하면서 서서히 급진적 경향을 보이고 민주주의가 왜곡되고 쇠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데마고고스라는 건 데모스하고 아고고스가 합쳐진 말이에요. 이 일종의 그 데모스하고 아고고스. 데모스는 민중을 의미하죠. 얘는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아고고스라는. 그래서 이 민중의 지도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데마고고스예요. 데마고고스. 그래서 오늘날에는 요게 이제 두 가지 평가가 있는데 예전에는 데마고고스를 다 무조건 나쁜 선동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 나온 논문은 최근에 나온 논문은 당시 귀족들 민의가 많이 발견이 이제 그 반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권력을 놓기 싫은 이 귀족들이 이 민중에 의한 정치를 나쁘게 표현하기 위해서 부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 데마고고스를 더 부정적으로 기록을 해뒀다. 이런 평가가 더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민주정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의 나타나는 하나의 민중의 대변인인데 일종의 그걸 이제 좀 부정적으로 많이 묘사한 게 아니냐. 요즘에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정치가들이 나타나면서 활동을 하다가 이게 민주주의가 왜곡되다 보니까 서서히 이제 아테네가 쇠퇴하게 되고 이런 현상 속에서 이제 나중에
소크라테스니 뭐니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죽게 되는 게 바로 요 영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폴리스가 본격적으로 이제 전성 발전은 아주 페르시아 전쟁이지만 쇠퇴도 금방 하죠. 바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기원전 431년부터 404년까지인데요. 예, 이게 이제 아테네가 너무 제국화가 되니까 문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테네가 제국화된다 할 때 이 제국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별로. 이 스파르타 동맹체들이 반발을 하는 거죠. 나중엔 내정 간섭도 하게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예, 이제 서서히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아테네 동맹체,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하는 스파르타 동맹체끼리 서로 싸우는 거야. 예, 여기서 이제 스파르타가 승리를 하게 되고 스파르타는 나중에 또 누구에게 이제 패배를 당하냐면 테베에게 패배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요 그리스사에서 가장 이제 앞으로 시험에 더 나온다면 우리 지난번에 4세기 초반이 시험에 나왔죠. 예, 4세기 초반 문제가 시험에 나왔어요. 요번에 그 나온 게 그 헬레니즘 하면서 예, 그 케로네아 전투, 카이로네아 예, 그게 그 시기인데 바로 나는 4세기 말을 찍었어. 시험 때. 예, 예상 문제로 4세기가 중요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4세기 후반쯤이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 해갖고 내가 그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이거 잘 알아두세요 했고 모의고사에도 여러 번 내는데 시험에는 4세기 초반이 나온 거야. 근데 이제 수업 때 한 번 잠깐 하긴 했는데 예, 요게 요 4세기가 기원전 4세기가 아테네에도 중요하고요. 스파르타에게도 페르시아나 이런 다른 이쪽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4세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좀 더 다음 달에는 좀 더 자세하게 배우려고 합니다. 요 테베에게 이제 넘어가게 됐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아테네는 경제적인 쇠퇴를 이제 초래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군 의식이 약해져. 그래갖고 용병을 결국은 도입하게 돼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하면 굉장히 전문화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스 사회가 나쁜 말로 하면 용병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점차 쇠퇴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원전 338년 케로네아 전투 혹은 카이로네이아 전투에서 필리포스 2세에게 패배해서 마케도니아 지배로 넘어가면서 폴리스들이 하나 둘씩 쇠퇴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그쵸? 여기까지의 어려운 점은 그렇게 없습니다. 자, 이런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원인이 뭐냐? 아까 이제 스파르타 전쟁의 원인은 페르시아 전쟁의 원인은 이오니아인,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던 이오니아인이 반란했던 걸 계기로 해서 그걸 지원하는 아테네를 친 거 아니에요. 그쵸? 물론 그 전부터 욕심이 있었고 지중해에 진출하려는 예.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원인은 사실은 이제 아테네의 책임이 있다. 한쪽은 스파르타의 책임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아테네의 책임을 많이 주장하는 쪽에서는 아테네 제국주의가 직접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이것을 이제 스파르타가 위협으로 느꼈다라는 거야. 아테네가 너무 커가면서 뭐 분담금뿐만 아니라 내정 간섭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아테네가 평화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반면에 반대 입장에서는 아테네의 잘못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테네가 평화를 유지하는 동안에 아테네는 팽창주의 정책 안 펼쳤다. 오히려 아테네를 얘가 제국으로 막 성장하니까 그게 이제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화나는 거지. 스파르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요걸 좀 해체하려고 동맹국 불만을 많이 이용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아직 논쟁 중이에요. 그러니까 스파르타는 뭐냐면 이제 아테네가 아까 델로스 동맹 맺었잖아요.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근데 이 동맹국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야. 근데 동맹국들에게 뭐 분담금 강요부터 시작해서 많은 혜택을 오히려 아테네가 받으면서 그들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불만이 많았는데 그걸 이용해서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친 거 아니냐. 그래서 양쪽이 지금 이제 좀 팽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과거에는 주로 이제 누구 책임이냐? 아테네 책임이 크다 이렇게 많이 얘기했어요. 아테네가 제국으로 가면서 간섭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최근에는 좀 반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알아야 되는 게 이 4세기 이야기 나올 때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누가 스파르타를 지지하고 아테네 지지 세력은 누구냐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예. 자, 스파르타 지지 세력은 아르고스를 제외한 펠레폰네소스 반도 국가 전부이고 메가라라는 곳하고 보이오티아가 있고요. 아테네를 지지하는 세력은 플라타이아, 레스보스, 키오스, 메세니아, 코르키란데 중요한 것은 이제 저 스파르타 지지 세력에서 보이오티아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아테네 지지 세력에서는 누가 있어요? 눈에 띄는 메세니아가 있죠. 메세니아. 예. 요거 알아둬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메세니아의 메세니아하고 이제 레옥트라 전투가 나중에 벌어져요. 스파르타. 이 전투에서 이제 패하잖아요. 그래서 메세니아에 있던 헤일로타이가 결국은 해방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리고 보이오티아는 테베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요 4세기에 주요 그 몇몇 지역이 이 이름이 있는데 요 이름은 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결국은 이 그리스 세계는 하나둘씩 무너져가기 시작을 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민주주의도 쇠퇴하고 다시 빈부격차와 사회 갈등이 심화되면서 국가 재정이 아주 궁핍해지고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아테네는 쇠퇴했습니다. 이게 이제 큰 틀에서의 아테네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사회문화 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심화이론이 좀 더 있습니다. 그 심화이론 뒤에 이제 잘 알아야 되는 것들이죠. 자, 이 사회문화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크게 설명 안 했는데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시험에 어디서 나올지 아르마나에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이제 좀 해야 될 것 같아. 아니 또 의외로 모르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자, 먼저 문화적으로 뭐 열주 스타일 이런 것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도리아, 이오니아, 코린트인데 열주라는 건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건물이 있으면 이렇게 지붕이 있고 이 기둥을 열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렇게 신전이 있다면 이 기둥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 그러면 기둥을 바로 그냥 세우는 게 아니고 얘하고 얘를 연결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 요 부분에 대한 것들이 문화적 양식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 건데 초기의 양식을 그냥 네모난 양식이죠. 단순형. 이걸 도리아 양식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 대표적인 게 이제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그래서 파르테논 신전이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실제 파르테논 신전. 예. 파르테논 신전 내부를 뜯어갔냐, 누가 뜯어갔냐, 외부는 안 갖고 갔다, 뭐 이런 문제가 서술형 되기 전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도 모르지 이번에도. 그쵸? 예. 이게 이제 초기 양식이야. 반면에 이오니아 양식은 여기가 끝이 둘둘 말리죠. 이오니아 지방에서 이제 많이 만든 건데 양머리 하듯이 요건 이오니아 양식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나뭇잎, 아칸소 나뭇잎 모양으로 화려하게 장식했잖아요. 이게 이제 코린트 양식입니다. 그래서 그 양식 이름은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코린트 지역 자체가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꾸밀 때 좀 더 장식적 효과를 많이 뒀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학이 발전되는 곳이 그리스 아닙니까? 그쵸? 예, 역사학의 이 대표자. 요것도 이제 시험에 나온 적 있죠. 예, 헤로도토스하고 이제 투키디데스. 우리가 이제 역사학의 어떻게 보면 아버지다. 예, 역사, 히스토리아를 쓴, 그래서 이제 주로 페르시아 전쟁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역사를 쓴 게 이제 헤로도토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아주 굉장히 오늘날의 그 우즈베키스탄 있는 데까지 직접 다 다니면서 이렇게 글을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지역들의 어떤 모습으로 돼 있고 어떻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체계적으로 서술을 한 건 아니고
나열을 좀 그냥 한 거고, 그냥 하나의 지적 탐구적인 어떤 자세로 그냥 쓴 것 뿐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페르시아 전쟁에서 이제 승리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객관적으로 이렇게 역사를 썼다기보다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주관적 입장에서 많이 썼다. 이렇게 보여져요. 예.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이 사람이 호메로스의 이야기도 언급을 하긴 했는데 신화적이고 이런 것들은 별로 다루지 않았다라는 또 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역사학을 발전시킨 인물이 누구냐? 그게 이제 투키디데스죠. 투키디데스. 예, 투키디데스는 임상의 자세로 썼다고 해요. 이 아버지도 의사였고, 투키디데스의 아버지도 의사였고, 투키디데스가 그래서 뭔가 이렇게 실험하는 자세로 굉장히 사건을 분석적으로 본 거죠. 이 사람은 주로 똑같은 역사를 썼는데, 예, 이 사람은 주로 펠레폰네소스 전쟁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로도토스는 어떻게 보면 아테네가 막 최고의 전성기를 향해 갈 때 이제 쓴 거고, 이 투키디데스는 아테네가 무너져 갈 때 이제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왜 전쟁에 패배했을까? 그 민주정으로 뛰어난 아테네가 실패한 이유가 뭘까? 이런 걸 굉장히 분석적으로 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특징이 사료 분석, 그 다음에 과학적 서술, 예, 그래서 이 사람, 그리고 비판적 서술, 예, 이 사람의 특징이죠. 요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재작년에. 예, 이 사람의 역사학적 서술 방식이 예,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예, 투키디데스는 이제 그렇게 해서 역사학을 보다 학문화시켰다. 본격적으로 과학화시켰다라고 평가받는 사람은 누구냐? 투키디데스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가 전반적으로 폴리스가 형성돼서 그리스 아테네 민주정 그리스 체제가 다 나와서 스파르타와 아테네는 어떤 식으로 전반적으로 흥망성쇠를 경험하는지에 대한 아주 개론적인 이야기를 이제 한 거예요. 자, 이제 8페이지 심화적인 걸 좀 더 하겠습니다. 왜요? 여러분들 자료가 없나요? 7페이지까지만 해줬어요. 조금 쉬고요. 자, 5분만 쉬겠습니다.